안녕하세요. 캐드앤그래픽스 CNGTV 4월 10일 방송 진행을 맡게 된 최경아라고 합니다. 오늘 4월 10일 방송에는 항상 저희 사회를 봐주시던 주영식 박사님이 또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맡게 됐는데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AMC 전동원 대표님을 모시고 수성을 위한 조선 디지털 기술의 재무장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원 대표님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동원입니다. 오늘 조선 수성을 위해서 디지털로의 재무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셔서 반갑습니다. 전동원 대표님은 댁이 부산이신데 오늘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또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말씀을 좀 들려주시려고 먼 곳에서 찾아오셨으니까 또 많은 얘기들 듣고 또 공유하고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동원 대표님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한진중공업에서 조선 IT 분야의 캐드 개발자 및 기술팀장으로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요. CSDP라고 1995년에는 CSDP 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하셨었고, 차세대 조선 생산 시스템 개발 사업 참여, 그리고 조선 B2B 네트워크 구축 사업,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트라이번이라는 시스템이 가장 많이 쓰이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조선 쪽에서. 거기에 이제 사용자 협회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AMC라고 회사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제가 대표님이 최근에 내신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조선소 리포트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업에서의 경험과 연륜과 또 여러 가지 노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그냥 절절히 녹아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AMC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AMC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MC는 Advanced Marine Consulting이라는 약자를 들어서 AMC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저희 한국조선소가 가지고 있는 설계 기술 그리고 선박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을 상품화해서 필요한 조선소나 그리고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이러한 이 비즈니스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들을 만들고 이렇게 영업을 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네, AMC에 대해서 제가 잠깐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지금 진출을 계획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한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업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의 주제가 네. 한국 조선업이 수성을 지켜오다가 지금 현재의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2010년 7월 17일자의 신문 기사를 보고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사에는 한국이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은 수주량과 건조량 그리고 남은 잔량에 모두 중국에게 1위를 내줌으로 해서 확실한 2위 자리를 매김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이 세계 조선업의 1위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하고 있던 모든 조선인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선업의 특징을 그리고 조선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 그리고 조선업이 앞으로 무엇으로서 무장해야 할 것인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업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은 대규모의 설비 산업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것은 국내 해운 고객사들의 수요로서 조선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그 해운사를 공급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이러한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에 의존되고 비용 구조의 산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인건비 구조에 굉장히 의존적인 산업입니다. 따라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 자금의 회전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 은행에 그 개런티를 받아야 되고 선주가 은행에 대해서 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물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조선소가 이 역에 대한 수익 구조를 맞추어 나가는데 자금 회전율이 굉장히 느린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뭐 자동차도 있고 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그 조선업이 가진 특징을 좀 알아야 어떻게 조선업이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발전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것이 조선업의 발전사라 해서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유럽과 그리고 한국과 그리고 중국, 일본에 대해서 발전이 되어 온 것을 시대별로 이렇게 주요 이슈를 나열했습니다. 보시면 40년대와 50년대 그리고 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나눴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조선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에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 후에 가격 우위 정책, 그리고 품질 우위, 그리고 제품의 다양화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럽의 경우에는 요소 기술을 판매하는 전략으로서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조선소가 이러한 요소 기술에 대해서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중요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기술적으로는 일본이 아직까지는 국제적 우위를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중형선 시장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케이프 사이즈라는 그 벌커선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에는 약 6,800만 US 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7,700만 US 달러 이 정도의 가격적으로 보면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현재 여러분들이 차트에 보시다시피 중국이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가격 우위를 점하고 있는 2010년도의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중국이 이러한 중형선 시장의 설비를 한국이 현재 점하고 있는 대형선 시장까지 확대한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하면 한국이 이러한 시장의 상황에서 수성을 할 수 있느냐는 뒷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그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의해서 어떤 조선업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만 해도 이제 한국이 조선 1위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어떤 그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은 80년도에 조선 산업 합리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각 조선소들이 M&A가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그 한국 조선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이 삼호나 미포 등을 합병해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조선소로 발전을 했죠. 따라서 그때 당시에 또는 대한조선공사가 지금의 그 거제에 있는 대우해양에
삼성에게 그 야드를 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도쿄의 확장을 또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민간 주도적인 조선 경기를 예측한 다음에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그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한국이 조선 1위국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일본을 젖히고. 그때 93년도에 OECD의 다자간 협상에서 조선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조선업을 지원하는 데 대한 견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조선소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데 대해서 상호 이렇게 국제적인 견제가 심하게 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업이 이렇게 물량적으로 그리고 수주적으로 1위를 갖다가 달릴 즈음에 많은 업체들이 블럭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조선을 실제 짓는 신조업으로 업종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빅4를 포함해가지고 약 중소형 조선소 토탈 한 28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조선소들이 한국에 있고요. 중국에는 중국 조선협회 산하에 있는 업체들이 약 65개 조선소가 됩니다. 이런 조선소들이 물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국과 일본이 약 한국이 1300만 CGT, 중국이 1400만 CGT 거의 유사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일본이 약 1200만 CGT로 지금 집계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3자 구도 형식으로 조선 시장을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적 팽창이 2010년대까지 굉장히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것은 2008년도에 결정적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원인에서 조선소의 공황 사태가 이렇게 닥치게 됩니다. 저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 한국 조선소가 공식적으로 수주한 선박이 제로다. 제로. 네, 제로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리포트에 보면 한 척이라고 집계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200척 정도를 수주를 하고 이렇게 생산하던 한국 조선소가 수주 제로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 기억으로도 조선소들이 부산과 거제 일원에 다 직결해 있다 보니까 그 앞바다에 선주들이 인도를 거부한 선박들이 많이 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되었으나 건조 중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났고, 그리고 선종을 변경해 달라는 사태가 났고, 그리고 제때에 결제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사태도 많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조선산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좀 듣긴 했는데 제로 그 많은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거기에 또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로 상태였다는 얘기는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경쟁국의 위치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께서 차트를 보시고 계십니다만은 한국과 일본, 그 중국의 구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현재의 1위로서 이렇게 마킹이 된 부분이 지금 중국이 1위에 약 37%의 그 오더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우에는 34%, 그리고 일본 경우에는 17%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의 자료입니다만은, 그리고 새로운 오더를 좌측에 파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국이 45%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28%, 그리고 이것은 순수히 선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CCT 기준에서 지금 중국이 한국을 우위로 점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ETC로 되어 있는 그 기타 부분에 약 4%,
그리고 약 9%로 이렇게 표기된 부분은 인도나 베트남이나 브라질 국가가 저 정도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계가 어쨌거나 세계 1위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기존에 어떤 노력들을 했기에 이런 위치에 왔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 해주시죠. 과거의 노력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도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그 조선소들 간의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회나 기술 연구회 네. 그런 데서 공기를 단축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선박을 건조를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서 경쟁과 협력이 잘 이루어졌던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전문 기술자들을 상당히 많이 양성을 했었습니다. 현재 24개 대학에서 그 조선공학과에서 배출되는 기술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에 다른 아까 제가 약 4%의 시장을 점유하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발한 기술 교류 또는 정부 지원의 연구개발 사업 등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조선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네. 그 조선기술의 발전 중에 가장 누가 효자의 노릇을 했느냐라고 하면 과연 저는 당연히 디지털이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산업의 발전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국내의 수급과 이 요구의 그런 균형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또 기자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 90%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기술이 한국 조선을 이 정도로 가파르게 네. 1위로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디지털 기술이 그만큼 한국 기술을 이끌었다 그러면 또 앞으로 이제 저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 저희가 인건비가 싼 나라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도 아닌데 결국은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또 발전을 해왔고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기술을 보게 되면 1980년대에 예. 제가 조선 디지털 기술을 처음 접하고 그것을 느꼈을 때와 지금의 단계는 당시에 그 메가에서 지금 현재 기가의 트렌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에 디스플레이 기술, 즉 설계를 위한 도형을 표현하고 이렇게 그 인풋하는 기술들이 당시에는 그 CRT라고 해서 그 벡터 스토리지 튜브 타입입니다. 직접 그 도형을 그 벡터 형식으로 표현한 단계였었고, 그 다음에 그 라스트 스캔 타입입니다. 그런 라스트 스캔 타입을 거쳐 지금 지금 LCD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또한 당시에 항공과 기계와 전자 등에서 사용되던 그런 법령 시스템을 조선소들이 과감히 도입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따라서 당시에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이런 그 인터랙티브 스타일의 설계 기술을 도입했던 회사가 당시에 한양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한양 엔지니어링. 네. 그리고 대한조선공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82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 조선 디지털 기술인이 최근에 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기반 기술이라든지 동시공학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어요? 기반 기술의 변화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터넷 기반 기술로서 모든 그 콜래보레이션을 위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했었고요. 현재의 설계되는 기법으로는 프로덕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기반으로서 사례, 그러니까 리저닝을 하는 그 CBR이라는 케이스 베이스드 리저닝,
그리고 네트워크 리저닝이라든지 그런 추론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네. 따라서 적정한 가격과 적정한 공기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또는 동시공학 기술들을 이렇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기 중심의 목표를 갖다가 목표 관리가 가능하게 됐던 거죠. 따라서 처리 과정의 단축이나 개선이나 그리고 통합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기술 중심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개선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이 각광을 받는 기술들이 통합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라 해서 그들인 조선이 통합 플랜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체 구조와 그리고 의장품과 전장품과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과 모든 것들을 합치면 이것은 통합 플랜트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자료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기술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그 시뮬레이션 베이스 디자인이라서 미 해군의 그 DMU를 기반으로 한 그 시뮬레이션 후 디자인으로 옮겨가는 기술들을 갖다가 한국 조선소에서도 특수선, 특히 해군 함정이나 그러한 특수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버추얼 프로토타이핑인데요. 옛날에는 프로토타이핑 기술이 실제로는 얇은 종이를 오려서 붙여서 나가는 작업들이 프로토타이핑 기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들을 DMU로 대체함으로 해서 가상 공간에서 프로타입을 구현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국어학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든지 또는 이런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 디지털 기술에서 저희가 이제 핵심 목표라는 부분은 어떤 걸 추구를 해야지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게 되겠습니까? 디지털 기술로 발전하다 보니까 조선소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첫째는 선박을 건조하는 기간을 단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는 조선소별로 타겟이 있습니다만 상선의 경우에는 약 7개월 또는 8개월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이렇게 건조.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선주에게 인도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10개월, 12개월 걸리던 선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획기적인 건조 공기를 단축하게 되는 데는 디지털 기술이 상당히 역할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건조 공법의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상 건조 공법 그리고 또 댐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건조하는 이런 기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기 때문에 오차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계의 그 투입되는 그 인력을 또한 최소화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VLCC라는 선박, 아주 그 대용량의 그 선박을 그 디자인할 때는 약 20만 시수가 소모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20만 시수. 네. 그렇지만 이러한 디지털로 변형되고 나서 프로세스가 굉장히 압축되고 8만 시수, 약 60%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인력의 최소화가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인건비를 기준 1로 잡으면 현재의 중국이 0.5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0.1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인건비 격차에 의한 경쟁력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유일한 대안이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쪽 이제 조선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사업이 되면서 사실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현재까지 많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현재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네. 설명해 주시죠. 정부 지원의 조선 기술 개발 사업들이 과거에 88년, 92년에 거쳐서 CSDP라는 기술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선업이 원래 경험에 의한 기술 개발들을 많이 해오고 있었지만은 이것들을 어떻게 디지털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처음으로 GUI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그래픽 커널로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경험적 기술 중심을 IT에 대한 전환적인 그러한 시도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조선 생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기 거점 연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서 2000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조선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케줄링이라든지 선체를 어떻게 모델링한다든지 의장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또는 인공지능 엔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일정이나 공정을 관리한다든지 이러한 조선소에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조선 B2B 거래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자재비가 전체 선박 가격의 50%에서 많게는 60%가량 차지합니다. 상당한 비용인 거죠. 근데 이 재료비 50%나 60%에 대한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B2B 거래 사업이 2004년도에 당시에 현대와 삼성과 대우와 한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06년도에 시범 사업화를 하자 해서 각 조선소에서 공동 출자를 하고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익에 대해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과정이 불일치를 보는 바람에 이 사업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깨졌네요. 네. 예. 따라서 시스템은 개발이 거의 다 되었고 기반 기술까지 다 개발된 상태에서 이것이 실용화가 되었더라면 한국 조선업이 현재까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현재의 중국이 현재의 저희들이 서로의 이해가 안 맞아서 포기되었던 사업을 중국 조선소가 과감히 이러한 B2B를 시도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지금 이거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때를 놓쳤네요.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뭐 조선 IT 융합 뭐 이런 사업들이 계속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맞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현재 IT 융합 사업이 정부에서 2008년부터 시작되었죠. 이것이 2008년부터 12년까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업에 비추어 보게 되면 상당히 2차적 기술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적 기술이라는. 네. 2차적 기술이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선박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선박을 운용하고 그걸 갖다가 수리하고 제품 이후의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뭐 센서 기술 그리고 관리 기술 이런 쪽에 이 목표가 모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1차적인 건조나 기술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조선 IT 융합이나 이런 기술들도 당연히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전의 1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연후에 2차적인 것까지 연계가 되면 더 많은 효과가 네.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조선 디지털 기술이 또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보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무슨 내용인지. 조선 디지털 기술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 장표를 보고 계십니다만은 현재 2000년대부터 여러분들이 하드웨어의 변화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 수단 그리고 용도와 형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00년대에 들어서 트라이본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마린이라든지 조선 전용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현재까지 계속 유효한 시스템으로서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화와 솔루션 업체 그리고 제품 모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선박을 건조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지금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그리고 에러를 겪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모델을 기반으로 한 통합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트라이본이라든지 스마트 마린이 저희 이제 이 조선업계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지금 이제 통합이라는 저희가 또 과제 속에서 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고요. 현재 그러면 이걸 위해서 조선의 디지털 기술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조선 디지털 기술의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IT 융합 정책이 이 분과 중에 하나가 조선 IT 융합 분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든지 디지털 쉽빌딩 그리고 선박 통합 시스템 그리고 정보통신의 이 활용 이런 항목으로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차적 기술 요소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헐 스트레스의 계측 센서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그리고 스라싱 모니터링 센서 이런 어떤 센서 중심 그리고 또 서비스 중심의 것보다 설계와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기술의 통합 기능 등으로 이렇게 초점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또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이 시스템 자체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 아니라 조선업 자체가 성장 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 자체가. 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센서나 어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이것은 단위 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위 제품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보다는 선박 자체의 건조 부가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건조와 생산 쪽에 좀 더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조선소의 관심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조선 IT 융합 분과위원회에서 이 작성이 되었던 조선소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물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CAD가 협업 기반의 동시공학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3차원 모델 기반의 통합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산 쪽에서는 RFID 센서를 이용한 컨테이너선의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모바일 이동 통신을 통한 GPS를 이제 활용해서
블록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는 그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박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6가지 분야를 갖다가 선정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기술 개발이 구체화되어서 실제의 그 차세대 그 성장 동력으로서 요소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적용된 사례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차세대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정부가 약 116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116억. 네. 그래서 이 융합에 대해서 조선소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했느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보다 구체적이고 공동 노력을 위한 공통 분모를 도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현재 공통 개발을 위한 항목에 대한 조선소 간의 의견 조율이 좀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참, 넘어야 될 과제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요. 그러면 각 조선소들이 현재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캐드캠, PLM 부문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업에 계셨던 분으로서 좀 노력들을 위해서 좀. 네. 제가 지금 그 4개 조선소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설계 시스템 및 PLM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차세대 시스템은 아베바의 AM 시스템으로서 그리고 PLM 시스템은 그 팀센터로서 구성이 됐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현재 차세대 설계 시스템의 쉽 야드와 쉽 빌딩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설계 결과물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STX 조선해양이 매트릭스 1으로 PLM이 도입되어 가지고 현업에 적용 중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제가 소개해드린 조선소 중에 2개 조선소는 이렇게 기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현업에 적용 중이고 2개 조선소는 아직 그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또 일부 업체는 잘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 면에서는 또 넘어야 될 과제들이 또 많을 것도 같아요. 저희가 그 자세한 내용을 깊이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앞에 이 그림은 제가 봐서는 제가 설명을 좀 잠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선 디지털 기술로서 아까 제가 그 2차적 기술보다는 제가 지금 장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조선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분야를 제가 도표로서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 제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는가에 대한 초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그 우측에 표시된 것이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입니다. 어떻게 조립을 하고 어떻게 탑재를 해서 어떻게 완제품을 만드냐이고 좌측에 있는 이런 그림들이 어떻게 이것을 디자인할 것이냐 어떻게 디지털 기술로서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그 고도화된 기술인 그 조선 설계 기술과 디지털을 접목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쪽 조선 분야에서 뭐 캐드나 PLM 시스템도 사용을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생산 중심의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선에서 지금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설계 쪽이었었고요. 지금은 생산 쪽입니다. 이 생산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 중에 현장 작업자들의 작업 형태가 80% 이상이 용접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용접 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 구조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약 26%에서 30%의 인건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조립하고 용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관점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경우에는 용접 기술을 지식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겠다 해서 이미 이것을 완성이 되어서 신문지상에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용접 작업은 개인의 어떤 감이나 그리고 모든 어떤 그 기온이나 습도나 그리고 전압이나 선택적으로 용접 작업자가 이렇게 알아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균일하고 정확한 용접 작업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용접 작업자들이 균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우의 경우에는 용접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화율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화되어 있는 그 스티프너 론지라든지 또는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그 지극히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용접 로봇으로서 그 부분을 조립해 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접 로봇의 자동화율이 우리는 몇 퍼센트 정도 된다가 생산성의 지수로서 지금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용접 로봇을 활용해서 이렇게 곡면을 용접하든지 그 선체 표면을 갖다가 용접 로봇이 붙어서 용접을 하든지 그래서 스파이더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봇화가 되어 있고요. STX 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용접 장비에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전송하느냐에서 이 광통신을 활용한 이런 그 용접 설비를 갖다가 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용접에 대한 기술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도록 품질을 균일화했다는 데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활용 축에 이동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조선소에서 느끼고 있는 그리고 어느 쪽에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간단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부분이 과거에 제품 생산에 집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설계 기술을 향상할 것이냐, 어떻게 공정을 최적화할 것이냐. 그렇지만 오늘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이냐, 어떻게 생산과 제작 정보와 자원들을 합리적으로 분배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시점에서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라는 데 대한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공유라는 관점에서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죠. 마지막에 세 번째 무인화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선박이 어떻게 사람 없이 어떻게 운항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통신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선박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무인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관점을 보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것은 국내의 메이저 조선소에서 이 트렌드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중국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는 중소형 조선소에서는 이러한 것이 이것보다는 제품이나 설계 기술이나 최적화 공정 쪽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좀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도 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더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스템 이제 공급업계에서 어떤 노력들을 좀 가져야 한지. 시스템 공급업체는 과거에는 건조 기술에 필요한 그 설계나 생산을 위한 도구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생산 정보를 통합하고 분배하는 거에 대한 네. 도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윈칠이라든지 뭐 PLM이라 다른 PLM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PLM 도구들이 남아 있지만은 이것들이 장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현재에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조선소에 쉽게 접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네. 되겠습니다. 이제 PLM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참 이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지. 네,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체의 관점입니다. 네. 업체의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계 일정 관리, 도면 문서 관리, 설계 정보 관리, 변경 관리, 뭐 협업 여러 네. 등등을 갖다가 이렇게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PLM입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되어 있는 저 차트에 의하면 각 그 솔루션 제공 업체마다 차트가 네. 다 다르고 요구하는 관점도 다르고 네. 그리고 이해하는 그런 프로토콜까지 다 다릅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참 혼란스럽다라고 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조선 디지털 기술에 현재 그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지 네. 이 부분도 좀 살펴보세요. 사실 그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그 통합화를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 그 업계의 그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업계에서는 그 자동차나 그 기계나 전자나 그러한 라이프 사이클이 선박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진 그렇죠. 예. 과정에서 적용되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선박 설계를 이해하려고 하던 그러한 그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으로서 이렇게 남아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선박은 생산은 보통 10개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는 7, 8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주문 소량 생산에 의한 단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요구되는 부품의 수는 상당히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다단계인 거죠. 몇 개 정도 부품이 메이저 네. 장비는 약 400개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품은 약 10만 개로 추정을 합니다. 10만 개요?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 PLM의 개념으로 접근하던 업체들하고는 상당히 큰 거리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따라서 이런 조선소의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PLM 업계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캐드는 상당히 절대적으로 시대기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PLM이 과연 절대적인 도구로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각 업체마다 존수마다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 개발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반드시 네. PLM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해서 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그 효용성과 유효성에 어떠한 비중을 두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편리하게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느냐 또는 아니냐에 대한 이해가 지금 엇갈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럼 조선 시장에 대한 서로 목표의식이 다르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네.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굉장히 이것은 영업적인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개념적인 주장이고요. 그렇지만 조선소에서는 정량적 개념을 요구를 합니다. 수익을 증대시킨다. 그렇죠. 예? 재료비를 얼마큼 절감시킨다. 임금비를 얼마큼 절감시킨다. 라는 정량적인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단히 일반적 원칙만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요소로 어떤 프로토콜로 어떤 정보를 전달해서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함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하고 이익이 더 증가되느냐의 설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캐드 분야에서 제품 모델 시장은 어떻게 좀 형성이 되죠? 지금 현재 사용자는 네. 그 현대가
그 아베바사의 에임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예. 대우가 아베바사의 트라이본을 사용하고 있죠. 예. 예. 삼성이 인터그래프사의 스마트 마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STX 또한 그 아베바사의 트라이본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약 80%의 사용자가 트라이본을 사용하고 있다. 아베바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조선소들이 그 조선 불경기가 닥치면서 제품군의 변화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품군이 선박에서 해양 프린트 쪽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따라서 해양 프린트를 디자인하는 시스템이 또한 PDM이나 PDMS 같은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시스템 또한 아베바사가 이 시장에 어떤 지배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제가 알기로는 트라이본 그러면은 이제 아비바사의 제품이고 아비바 마린도 같은 제품이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제 아비바 마린 아직 그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어떤 이유? 예, 제가 이것을 갖다가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아베바 마린으로 가기를 모두가 희망을 하고 있죠. 첫째, 가기 위해서는 조선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리소스를 아베바 마린으로 자연스럽게 마이그레이션이 돼야 되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조선소가 개발했던 서드파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소가 그간에 개발을 했던 선종들에 대한 디자인 모델이라든지 도면들 등등이 아베바 마린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기가 힘들다라는 입장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들이 조선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는데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PLM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PLM의 기본 철학인 어떠한 데이터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철학에 상당히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많은 문제점들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참 과제일 네. 것 같거든요. 조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라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현재 정보의 통합한 원인에 대한 주도적 기관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융합이라든지 CSDP나 차세대 시스템을 갖다 놓고 보면 그래도 가장 힘있게 추진되었던 부분들이 조선소가 앞장섰을 때 가장 이것들이 힘있게 추진되었고 결과물도 이렇게 실용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학계와 그 업계와 그리고 정부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선소가 중심이 되고 학계 솔루션 업체가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용화 관점에서는 그 응용 기술과 기반 기술에 대한 역할이 이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화롭게 학계, 연구, 조선소, 업계 요 네 축이 역할을 갖다가 좀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 협력 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융합의 경우를 아까 제가 2차 기술로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선박 설계의 기술의 고도화로 초점이 맞춰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이 주력되는 조선의 선종이 대형화이고 그리고 그 특수선이고 그리고 그 중국이 지금 우리 이 대형화나 특수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을 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의 그 장벽을 높이 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더 보호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비중이 아까 60%에 점하는 그 B2B 시스템의 활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재료비에 대한 경쟁력을 증대시킨다면 네. 그 비중이 60%면 상당한 그 사이즈에 대한 그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메이저 조선소와 중소형 조선소 간의 이 이익 구조와 기술을 어떻게 이전할 것이고 그런 비용이나 협력들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조선소의 역량과 지금 중국과 힘겹게 경쟁하고 있는 중소형 조선소의 기술력의 차이 그리고 서로의 이런 그 성과 비중에 대한 재료비의 경쟁력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또 궁금하신 사항도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동원 사장님은 또 조선소 리포트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오늘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 직접 저희가 책자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질문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들 올려주시고요. 그 동안에 사전에 이제 또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질문을 잠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전 질문이라서 화면은 보이시지 않겠지만 TMS의 이재곤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국내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캐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구체적 해결 방안 이 부분은 아까 좀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린 적이 있고요. 독점적 지위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 확장이나 연계 통합 기술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나 솔루션 업계와 조선소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국내와 동일한 캐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의 조선소와 차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우위 기술이 무엇이고 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사실은 과거에는 설계에 대한 자동화가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르게 모델링을 하고 빠르게 도면을 만들고 빠르게 생산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노력했던 것만큼 거의 다가 기술의 평준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세련되게 하느냐 좀 수작업이 가미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생산 정보는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대형이고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에 기술을 어떻게 확보해서 더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LNG선이나 또는 뭐 쉐빙선이나 여러 가지 특수한 목적의 선박에 대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선박을 건조하는데 수익 목표가 몇 % 얼마다라고 하면 그 수익 목표를 타 조선소보다 어느 정도 더 나은 목표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까지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면 경쟁력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대형과 고부가가치 선박의 기술을 어떻게 더 수성을 유지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렸는데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기침이 나고 그러는데 좀 들으시는데 좀 괴로우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앞부분 얘기하셨고 김종필님이 질문하신 것도 거의 얘기를 드린 지금 질문을 주신 부분이 해양 제품군의 설계 프로세스를 조선 설계 프로세스와 융합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해양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이 조선 설계 시스템하고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해양은 PDMS나 PDS 여러 가지 해양 플랜트를 위한 시스템이 전용 시스템이 있고 나머지는 트라이본이나 스마트 마린 같은 것은 선박 설계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통합할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시스템의 통합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행되려면 해양 프렌드 또한 트라이본으로 모델링이 되든지 또는 스마트 마린으로 되든지 그 2차적인 부분이 선박 설계에서 동원되었던 요소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이원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광수님이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네. 중소 이제 조선소에 재직 중이신 분인 것 같고요. 그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소주선은 투자 여력이 미약합니다. 캐드 변경 또는 PLM 도입의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중소주선소에서는 도입이 어렵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없을지, 그리고 대형 조선소에서 적용에 실패한 BTOB를 중소형 조선소의 정부의 지원으로 될 수는 없는지요. BTOB를 하려면 각 회사들마다 자재 코드 체계가 유사해야 하지만 지금은 너무 상이한 것 같습니다. 뭐 꾸준하다 난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오셨거든요. 네, 제가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그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CAD 시스템은 상당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따라서 이런 CAD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서 생산성의 그 손익 구조, ROI를 갖다 어떻게 발생시키냐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 과정 중에 뭐 론의 방법을 이용하든지 또는 이 업체의 솔루션을 다른 저렴한 솔루션을 활용하면서 요소 기술들을 따로 도입을 해서 접목을 한다든지 좀 더 저렴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 CAD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트라이본이어야 된다. 반드시 스마트 마린이어야 된다라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 더 저렴하고 더 간결하고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갖다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B2B 시스템을 우리가 같이 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B2B는 다수의 참여에 의한 이익의 분배 형식입니다. 그래서 B2B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거의 다 한국의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공동으로 구매를 함으로 해서 원가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그 합의 없이 우리 조선소는 쓰고 싶습니다. 또는 이쪽 조선소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 크질 않습니다라고 판단하는 조선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현수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그 조선 캐드와 플랜트 캐드, M 캐드와의 연계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그 조선 캐드와 플랜트 캐드에서 PLM 적용 방법, 베스트 프랙티스가 무엇인지 굉장히 좀 강범위하고 예. 큰 질문하셨네요. 제가 간단합니다. 네. 왜냐하면 MCAD에서 예. MCAD가 구현하는 알고리즘은 상당히 그 솔리드를 활용한 그 모델링의 정도가 상당히 정밀한 구조로서 이렇게 가공이 되어야 됩니다. 즉 불련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실린더와 콘이 불련 오퍼레이션 이후에 만들어지는 형상이 아주 수학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정밀합니다. 따라서 이 조선에 필요한 이런 CAD 시스템은 거의 다가 배치 기반의 기술입니다. 실린더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박스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형상을 만드느냐의 기술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만들어진 형상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하고 생산 정보를 만들어내느냐의 그 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은 최승기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내용 중에 조선용 ERP, PLM 시스템 및 CAD 기반 설계,
생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외 진출에 제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선 디지털 기술 관련해서 해외 조선소에 진출하는 것이나 SI 등의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예, 예. 그 입법을 할 때 그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조선소나 조선 요소 기술들이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될 때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예.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지금 조선공업협회나 어떤 가면 충분히 우리가 그걸 갖다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ERP 기술이라든지 그 선박의 기본 설계 기술이라든지 몇 가지 기술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 기술은 그 생산 설계 기술은 거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ERP 기술에 대한 것은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정부에 그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우리가 사업화를 하고 거래를 하는데 정부가 규제를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이제 소프트웨어도 그 상품이 되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저희가 판매를 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수입원이 된다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황호진님께서는 그 뭐 질문보다는 그 설계 생산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조선소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한다고 어떤 그런 의견을 또 내주셨네요. 황호진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좋은 방송이 되었던 것 같은데 여기 하셨던 분 중에서 예, 질문하셨던 분 중에서 제가 두 분만 오늘 했던 분 중에서 좀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분을 뽑을까요? 제가 두 분을 선정해서 제가 쓴 그 조선소 리포트를 증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구님과 설광석님에게 책을 증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뭐 지금 꼭 뽑히지 않았더라도 또 저희가 설문조사나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그 내용이나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못다한 얘기라든지 또 뭐 밝혀주시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계획 뭐 좀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한국 조선이 수성을 위해서 디지털로 재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문제점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합의라는 것은 업계와 학계와 연구소와 정부의 그런 합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초기에 한국 조선소들이 디지털화를 위해서 열정을 모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집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방송을 여러 번 했지만 또 현업에서 계시면서 또 이런 그 유저 모임의 회장도 하셨고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이기에 또 다른 어떤 분보다도 그 진솔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또 하시고 싶었던 얘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전동훈 사장님께 연락을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요즘 뭐 페이스북을 많이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쪽지를 보내거나 아마 질문 올리시면 또 많은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했습니다.